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유석한 감정평가사분께서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소속된 데가 지금 가온감정평가법인인데 그 이쪽에는 회계법인의 뭐 빅4가 있고 뭐 변호사는 뭐 김현장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도 뭐 이런 큰 데가 있고 이렇게 있나요? 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이제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한 가온감정평가법인도 13개 그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에 한 군데고요.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뭐 담보평가, 보상평가 이런 거 외에 도시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그리고 재건축 대안으로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리모델링 관련된 그런 평가에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궁금한 게 13개라는 건 네. 그 어떤 기준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그게? 뭐 지사 수도 있고요. 지사에 소속된 평가사 숫자, 뭐 본사 전체 숫자, 그리고 뭐 회계 감사를 규칙적으로 받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모두 만족하는 회사를 대형 감정평가법인으로 2006년도쯤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수험생들이 내가 만약 시험 붙었다고 하면 뭐 이렇게 선호해서 뭐 찾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찾아가는 건가요, 그거를? 아까 그러니까 수험생인 경우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좋은 인재들을 먼저 회사가 찾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타 자격자에 비해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비율이 좀 높은. 아, 이렇게 전국에 있는 토지를 그렇죠. 다 해서. 예, 예. 아, 그럼 이게 감정평가를 하시면 그 메모를 다 직접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현장 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뢰된 물건은 무조건 가서 봐야죠. 아, 그러면 워라벨인가? 요새 유행하는 게 네, 그건데, 그럼 일이 되게 바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 수주를 하고 나면 회사에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제 현장 출장도 가야 되고 그리고 거래처도 만나러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 수주를 좀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회사의 업무 처리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좀 자유로운 아, 이게 편이죠. 어떻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회사에 공통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자기가 업무 수주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타 평가사가 만든 그 평가서에 대해서 또 이제 심사도 해줘야 되고 어떤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또 자기가 업무 수주를 일정 금액 이상 한다고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 회사가 시간 터치 안 해요? 터치하지 않죠. 그럼 거의 자영업 비슷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파트너 평가사가 되면 어찌 보면 자영업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아, 뭐 조직 자체는 크니까 그 파트너 그 감정평가사?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파트너 평가사는 통상적으로 이제 소속 평가사가 된 후에 2년에서 3년 정도 실적을 봐요. 제가 실적을 봐서 나머지 주주 평가사들, 파트너 평가사들이 주주평? 그러니까 파트너 평가사라는 것이 이제 주주 평가사라는 아, 게 동일한 주주. 아. 개념인데 파트너 평가사들이 나머지 평가사들이 이 소속 평가사의 실적이나 뭐 처리한 어떤 그런 것들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주주로 이번에 새로 영입을 하자라는 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되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년만 지나도 뭐 이렇게 파트너 3년 빠르면 소속 1년 끝내고 2년 차에 되는 그런 사람도 경우도 본 있어요? 적은 있어요. 네. 보통 한 3년, 4년 지나면 되는 건가요? 보통 3, 4년 정도. 어. 그때까지 안 되면 어찌 보면 그때까지 안 되는 경우가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 어느 정도 회사에서는 어떤 처리하는 건들도 좀 줄여주면서 열심히 한번 영업을 해봐라 라고 좀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부응을 못하는 거니까 3, 4년 뭐 5년까지 소속으로 있다 그러면 오히려 회사가 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렇게 영업을 못 따오면 네. 기본 월급만 받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아. 기본 월급 아까 말씀드린 뭐 첫해 한 3,500에서 좀 늘어나서 4,000. 딱 그 월급만 받고? 네. 그러면 뭐 업무를 못 따오면 6년, 7년 넘어도 월급이 거의 똑같겠네요, 그러면? 월급은 똑같을 거고요. 아마 그렇다면 회사에 계속 붙어 있기도 어려울 거죠. 그럼 나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럼 나가면 주로 어디를 가나요, 그러면? 나가면 경력을 한 5년 정도 채우면 거의 대부분의 평가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경력을 경매라는 게 어떤 거죠, 그게? 경매 평가 같은 경우는 경매의 가치를 그렇죠. 담보. 이제 최초 이제 경매 1차 개시하는 경매 시작가를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경매 평가는 3년 정도 있으면 가능하고요. 나머지 보상 평가 같은 것도 한 5년 정도 안에서는 가능하니까 5년 정도를 채우면 어떤 그 물건이나 어떤 그런 거에 구애 없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잘랐다고 치면 네. 잘랐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뭐 그러면 나중에 경매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개인 사무소를 이제 열 수가 있고요. 개인 사무소 할 수 있어요? 예, 개인 사무소를 열 수 있고 경매 평가를 법원에 등록을 하면 법원에서 이제 등록된 그 평가사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뭐 순번으로 이렇게 그거는 업무를 이렇게 배정해줘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오. 근데 이제 그 양이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뭐 아직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개인 사무소를 내서 경매 평가를 하는 것은 뭐 옳진 않고요. 그게 바람직하진 않고요. 경매가 그러면 그것도 가격은 똑같은 건가요? 그 수수료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아까 10억이면 100만 원이었나요? 대략 그 정도죠. 네. 어. 약간의 뭐 약간 차이 있는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러면 10억에 100만 원이면 뭐 한 달에 한 대여섯 건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은근히 안 은근히 그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네. 좋은 아파트들은 잘 안 나오고 아. 좋은 건물들은 잘 안 나오고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지금 빚을 못 갚게 생겼으면 금매로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물건들은 바로 처분이 돼요. 처분되고 그걸로 빚을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물건들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시장에서 수요가 좀 적은 물건들이 경매평가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금액도 좀 낮고 그런 경우가 많죠. 신기하네. 그러면 이 경매 말고 무슨 주택 재개발 뭐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시는 그렇죠. 그건 요즘에 어떤 거 하는 이제 건가요?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노후화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새로 재생하는 거죠. 도시 재생.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뭐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서 낡은 아파트 부셔서 이제 다시 새로 짓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층 아파트, 저층 아파트가 아닌 중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종전에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 그리고 이분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 신청했을 때 그 새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라는 걸 평가를 해요. 그 두 번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종전자산, 종무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평가해서 그 차익만큼 대략 차익만큼을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두 배로 받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전자산 평가 금액 따로 아. 받고, 네, 종무자산 평가 금액 따로 받고. 그러면 그런 아파트 재개발 같은 것도 만약에 하면 한 몇 천 채가 할 텐데 그것도 혼자 이렇게 법무사 같은 경우는 네. 혼자서 그걸 다 수임을 해오는데 이런 감정평가법인은 어떤 식으로 그걸 수임을 하나요? 조합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이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합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총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냥 1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신기하네. 그것도 뭐 입찰 같은 거 하나요, 그것도? 입찰을 하긴 하는데 입찰 조건이 가격 조건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나 어떤 평가사가 이제 PT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좀 좌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것도 영업 같은 게 중요한가요? 이런 감정평가. 감정평가는 영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을 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 그 감정평가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 평가사 입장에서는 담보평가 영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경력이 좀 쌓이면 그 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 또는 이제 LH공사 같은 데서 이제 보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 LH공사 같은 데 통해서 아니면 뭐 시군을 통해서 보상평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도 나오셨는데 네. 그런 데를 나오면 혹시 뭐 이렇게 부동산 업계하고 뭐 이렇게 혹시 영업에 도움이 되나요? 혹시 그게? 부동산을 보는 시야는 확실히 커진 것 같고요. 뭐 교수님들 강의도 물론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동기들의 어떤 구성이 뭐 변호사나 건축사나 뭐 회계사나 뭐 금융기관 쪽도 물론 있고 해서 어떤 그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많이 커지고요. 뭐 때로는 이제 그게 뭐 당장 감정평가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그 마지막이긴 한데 네. 이제 감정평가사를 새로 지망을 하려고 이제 새로 뛰어드는 학생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그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전망이라든지 뭐 꼭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데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평가는 어쨌든 정부가 나라가 당신이 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기준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준을 넘는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하자면 시장 가치가 얼마라고 조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가 예를 들어 시장 가치가 10억이라고 조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영업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뭐 그게 뭐 12억이 됐든 아니면 낮은 8억이 됐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리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리 교육을 저희도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을 좀 사랑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그래야 영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뢰받은 물건만 평가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어떻고 뭐 미국 부동산은 어떻고 일본 부동산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기만의 관점도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 때 부동산 전문가로서 인정도 받고요. 그리고 그래야 또 하는 일이 좀 더 재밌어요. 택지 개발을 하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다. 뭐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는 사업성이 어떻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에 대한 좀 관심과 애착이 좀 있어야 되죠. 거의 이제 마지막이긴 한데 부동산을 딱 보면 가격이 딱 눈에 들어오네. 그럼 그게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즘은 이제 경력이 쌓이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거래 사례들이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 사례를 통해서 이 부동산이 거래된 저 부동산보다 이러저러한 요인에서 뭐 좋으니 또는 나쁘니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 부동산이 좋은지 저 부동산이 좋은지 어떤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객들이 많다, 뭐 유동인구가 많다, 뭐 여기는 뭐 지하철에서 가깝다, 어떤 이런 데를 판단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죠. 하여튼 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